다저 스타디움이 무려 6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을 드디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선수, 오타니 슈헤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아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연 다저스는 왜 지금 이 결정을 내린 걸까요? 다저 스타디움은 1962년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명칭 사용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온 구장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양키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1923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09년 신구장이 건설된 이후에도 100년이 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 역시 1912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도 있습니다. 1914년에 건설된 이 구장은 여러 이름을 거쳐 1927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을 지켜온 구장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 볼티모어의 캠든 야즈,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 등은 명칭 사용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케팅 가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저스의 마음을 바꿔버린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글로벌 기업 유니클로입니다. 의류 소매업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올라있는 기업입니다. 다저스는 구장 전체가 아닌 필드에 대한 명칭 사용권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저 스타디움은 유니클로 필드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금 독특한 방식이지만 볼티모어의 홈구장이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로 불리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저스는 이미 2022년부터 조건에 맞는 기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타니 슈헤이의 입단과 함께 드디어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저스는 유니폼 패치 스폰서조차 서둘러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주 그룹에 패치를 붙이며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가 등장하면서 유니폼 패치까지 함께 계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스폰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돈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2000년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새로운 개폐식 돔 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 앨런과 계약을 맺습니다. 무려 30년간 1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명칭 사용권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회계 부정 사건으로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 이후 구장의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미닛메이드 파크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일본의 공조기업 다이킨과 계약을 맺으며 현재는 다이킨 파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칭 사용권 계약은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기업의 리스크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한편 뉴욕 매츠는 2009년 새 구장을 개장하면서 시티그룹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티필드라는 이름으로 연간 2천만 달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계약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체로 보면 더 큰 규모의 계약들도 존재합니다. 크립토닷컴 아레나는 연간 3,500만 달러, 소파이 스타디움은 연간 3천만 달러, 그리고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연간 2,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처럼 명칭 사용권은 구단의 수익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다저스와 유니클로의 계약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저스의 수익 구조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타니 슈에이의 영입 이후 그 변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다저스의 스폰서 수입은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메이저리그 하위 15개 구단의 총합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일본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저스의 총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저스는 인기 구단이었지만 양키스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오타니 슈에이의 입단 첫 해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2023년 다저스의 매출은 5억 4,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7억 5,200만 달러로 증가하며 무려 2억 달러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양키스를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양키스는 2023년 기준 6억 7,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7억 2,800만 달러로 오히려 다저스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폭발적인 수익은 단순히 오타니 효과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막대한 수익 구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중개권 계약이었습니다. 과거 구단을 인수했던 프랭크 맥코트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까지 겹치면서 구단 운영 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는 폭스와 17년 30억 달러 규모의 중개권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억 8,500만 달러를 선지급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 계약 승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맥코트에게 구단 매각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사무국은 새로운 구단주를 빠르게 찾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차기 중개권 계약에서 일부 수익에 대해서만 수익 공유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 바로 마크 월터였습니다. 그는 약 20억 달러에 다저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타임워너와 무려 25년 83억 5천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중개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경쟁자였던 오말리 그룹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연평균 금액은 약 3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맥코트가 추진했던 계약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익 공유 구조였습니다. 사무국은 첫 8,500만 달러부터 시작해 2039년까지 매년 4%씩 증가하는 일부 금액에만 수익 공유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저스는 막대한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역 중개권 수입은 약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원래라면 이 중 34%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만 달러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구조 덕분에 실제로는 약 4,700만 달러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즉, 7천만 달러 이상을 절약한 셈입니다. 이 차이는 구단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현재 다저스를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구단들은 중계권 수익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벨리 스포츠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연간 6,900만 달러였던 수익이 1,9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네소타 역시 계약 종료 시점을 놓치면서 받아야 할 5,400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트리밍 수입 약 500만 달러에 의존하게 되었고, 샌디에이고와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직접 제작하는 중계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최대 수익은 연간 약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즉, 다저스의 3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다저스는 수익 공유 부담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중계권 수익만으로도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타니 슈에이 효과로 막대한 추가 수익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타니 머니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다저스는 다른 구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다저스의 평균 티켓 가격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4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49,537명이었습니다. 이는 샌디에이고의 42,435명, 그리고 양키스의 41,885명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제는 평균 티켓 가격에서도 양키스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구단주들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저스와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단들은 셀러리캡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오타니 슈에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영입하며 일본의 저녁 시간을 다저 블루로 물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저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 구장이 아닌 필드에 대한 명칭 사용권을 판매하는 새로운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다시 그라운드로 향합니다.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투수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예고되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마지막 공을 던진 투수가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 첫 공을 던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2004년의 조시 베켓, 2015년의 메디슨 범가너, 2019년의 크리스 세일, 그리고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네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단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마모토는 2년 연속 개막전 선발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맡았던 클레이튼 커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은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2018년 커쇼, 2019년 류현진, 2020년 더스틴 메이, 2021년 커쇼, 2022년 워커 뷰러, 2023년 훌리오 우리아스, 2024년 타일러 글래스나우, 그리고 2025년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개막전 상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입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잭 갤런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 슈에이가 첫 등판에서 3이닝 정도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매튜 보이드를 개막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보이드는
2년 총액 2,900만 달러에 계약한 투수로 지난 시즌 179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에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컵스의 개막전 상대는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한편 클리블랜드는 트래비스 바자나를 개막 로스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자나는 WBC 호주 대표 출신으로 호주 태생 최초의 드래프트 1순위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며 유망주 순위도 하락했습니다. 과거 12위였던 순위가 22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드래프트 동기들로는 체이스 번스, 닉 커츠, 잭 캐글리온, J.J. 웨더홀트, 트레이 세비지 등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타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동안 여러 타자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카를로스 산탄데르, 그리고 얀디 디아스 등 핵심 타자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유망주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니어 카미네로입니다. 그는 2021년 11월 토바이어스 마이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팀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도 존재합니다. 샌디에이고는 조 머스그로브를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팀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각 팀의 선택과 전략이 시즌 초반 판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저스가 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막대한 자본.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현재의 다저스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팀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저스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메이저리그의 판도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의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스포츠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계권 수익, 스폰서 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모든 요소에서 다른 구단들과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오타니 슈에이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스폰서 중 상당수가 일본 기업이며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다른 구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에서 밀리는 순간 선수 영입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이 곧 경쟁력이 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단주들은 셀러리캡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다저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장 명칭, 필드 명칭,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까지 모든 전략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구단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 오타니 슈에이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메이저리그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타니 슈에이의 존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경기 하나하나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와의 계약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결과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던 다저스가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새로운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타니 슈에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선수, 하지만 그 영향력은 구단을 넘어 리그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저스의 시대가 더욱 길게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